기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 이창을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애덤스 대통령은 프랑스와의 비공식 협상을 의회에 보고하였는데 프랑스 외무부 장관의 대리인 3인을 각각 XYZ 등 익명으로 처리하면서 프랑스의 뇌물 요구까지 폭로하였다. 영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연방당은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프랑스를 비난하였다. 결국 프랑스와의 동맹은 파기되었으며 유사전쟁, 즉 선전포고도 없는 해전으로 이어졌다. 전쟁 기간 동안 양국은 상대방의 상선과 사략선을 납포했다. 연방정부를 장악한 연방당은 프랑스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계기로 해군성을 설치하는 등 해군력을 증강하였다. 또한 연방당은 프랑스와 친밀한 민주공화당과 특사들을 비난하였다. 하지만 애덤스 대통령은 선전포고를 하자는 공화주의자 알렉산더 해밀턴의 주장을 무시하고 특사들을 다시 프랑스에 파견하였다. 프랑스 정부를 장악한 나폴레옹은 협상에 응하였다. 그 결과 1800년 울트퐁텐 조약이 체결됐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영국의 편을 들면 프랑스가 난리를 치고, 프랑스 편을 들면 영국이 난리를 치고,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아직까지 미국이 이렇게 이제 약소국의 그 비애를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친영파, 그죠? 연방당이죠. 연방당. 지금으로 말하면 공화당과 가까운 이런 쪽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태도를 비난하면서 전쟁이죠. 전쟁 가능성이 되면서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해군한테 이렇게 농락을 당하니까 어때요? 안 되겠다. 우리 미국도 그 해군력을 증강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직 해군성, 즉 해군이 없었대요. 그죠? 해군성. 물론 이제 그 연안을 지키는 건 있었지만 원거리를 나가는 해군이 약했는데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이런 모멸을 당하고 나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해군을 증강시키게 됐다는 거고, 어쨌든 우여곡절을 통해서 대규모 전쟁까지는 안 가고 이러한 해상에서의 서로 약간의 충돌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랑스와 이러한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윤종욱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잠깐만. 내가 저거 했나봐요. 잠깐요. 스톱. 이걸 아까 뭐 해서 닫아놨어요. 미안해요.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윤종욱 동지. 네. 예, 하지만 프랑스는 그동안 납포된 미국 선박에 대한 위자료인 2천만 달러의 지불을 거부하였다. 그로 인해 조약 체결 이후에도 프랑스와의 동맹은 복원되지 않았다. 유사 전쟁은 독립이후 미국의 주권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프랑스와 대등한 관계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미국과 프랑스의 관계는 남북전쟁 중에 멕시코 문제로 또다시 악화되었다. 1855년 멕시코의 혁명정부가 대지주와 가톨릭을 탄압하고 매체의 지불을 중단하였다. 이에 멕시코의 채권을 빌려주었던 프랑스의 루이 나폴레옹은 1861년 영국, 스페인과 함께 멕시코 정벌에 나섰다. 루이 나폴레옹은 영국과 스페인이 철군한 뒤에 형식적인 국민투표를 통해 막시밀리안 공을 멕시코의 국왕으로 결정하고 멕시코를 가톨릭 왕국으로 만들었다. 멕시코의 자유주의 세력이 이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미국도 멀로주의 위반이라며 항의하였다. 1865년 남북전쟁 중이던 미국은 전쟁 대신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게 멕시코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양국이 이를 수용하여 1867년 공화국이 부활하였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의 강국들이 결국은 미국을 대등한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독립전쟁 가지고는 안 됐고 그 몇 차례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그 프랑스와 충돌을 보는데 방금 이제 그 해양이죠. 해양 충돌, 유사전쟁이죠. 유사전쟁 이후에도 그 프랑스와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멕시코 문제인데요. 미국과 멕시코는 전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미국과 멕시코. 우리가 알고 있는 커다란 전쟁이 뒤에 나오는데 1848년 뭐예요? 뉴멕시코. 미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뉴멕시코와 텍사스를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뺏었다 그랬죠? 이런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루이 라플레옹. 그죠? 루이 나폴레옹. 루이 라플레옹이 1850년부터, 파리 코민 직전이니까 1869년까지 이제 이 정도까지 집권을 하면서 멕시코에도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멕시코에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프랑스가 멕시코에. 그런데 멕시코가 이 돈을 안 갚고 그 다음에 멕시코에 혁명정부가 생기면서 프랑스가 카톨릭이죠. 그래서 카톨릭을 탄압을 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서 이 프랑스가 이 멕시코를 차지하기 위해서 쳐들어온다는 거죠. 이러한 쳐들어오게 된다는 거고 이러면서 그 멕시코를 프랑스의 괴뢰 국가로 만든 거예요. 멕시코를 프랑스의 괴뢰 국가. 그죠? 근데 우리 전번에 말했지만 1823년인가 멀로 선언에서 미국이 중남미에는 유럽이 진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반이라고 얘기라고 항의를 했고 이 남북 전쟁 중이었는데 군대를 일으켜서 이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게 멕시코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그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 당시에 그 육군이죠. 남북 전쟁 당시에 미국의 육군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가장 그 최강일 뿐만 아니라 병력도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멕시코에서 철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바로 이제 여기까지는 프랑스가 미국을 대등한 국가죠. 이제 대등한 국가로 인정하게 된 그러한 과정들을 보냈죠. 그 말은 거는 미국이 단순히 독립한 게 아니라 강대국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게 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영국과의 마지막 그 전쟁이 나오네요. 이게 1812년 전쟁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박건영 동지가 읽어봅시다. 1800년 초 미국은 유럽에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었다. 나폴레옹이 영국과 전쟁을 하는 동안에도 미국은 중립을 취하면서 남국과의 무역을 유지하였다. 1805년 트라팔가 해전에서 이긴 영국은 해군력을 앞세워 미국이 프랑스와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미국의 해상을 봉쇄하였다. 1806년 나폴레옹이 대륙 봉쇄령을 내리자 이에 대항하는 영국의 봉쇄는 더욱 강화되었다. 미국은 1807년 유럽과의 무역을 중단하고 영국에게 봉쇄 해제와 무역 재개를 요청하였지만 영국은 미국 농산물 수입을 재개하지 않았다. 1807년 영국 전함 레오포드호가 미국 프리깃함 체사피크호를 납포하였다. 영국군은 미국 해병들을 영국의 탈영병이라며 체포하고 그중 한 명을 교수형에 처하였다. 반대로 1811년에는 미국 프리깃함이 영국의 이틀벨트호를 공격하여 11명의 영국 해군이 사망하였다. 내륙에서도 긴장이 높아졌는데 영국은 미국의 개척민을 공격하는 인디언을 지원하였다.
네. 그래서 육상에서 그 미국이 프랑스와 동맹해서 영국을 물리치고 간신히 독립을 했는데 해상에서는 영국이 아직도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압박들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그 해상 무역인데 해상 무역 미국은 양차 대전 때까지 어땠냐면 유럽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그죠? 양쪽에 다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양쪽에 다 무역을 해서 이익을 보고 있었어요. 상당히 기회주의적이죠. 그러니까 전쟁의 어느 한편에서 미국의 이런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그 불만을 많이 갖겠죠. 그리고 양타대전에서는 바로 이러한 태도에 불만을 가진 독일이 미국의 상선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이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데 미국인 독립 직후에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800년 이제 프랑스죠. 프랑스가 혁명이잖아요. 프랑스의 혁명군들과 주로 영국이 대립하는 이러한 시기였죠. 이 시기에 프랑스와 영국의 전쟁 중에서 중립을 취하면서 양쪽 다 해상을 무역을 하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는 거죠. 당연히 이 미국이 영국이 이런 기회주의적인 미국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바로 이제 미국의 이 해상 무역을 차단하고 심지어 이제 미국의 군함들을 공격하거나 또 다시 또 미국 해병들을 영국의 해군이라고 하면서 강제로 징집하게 되면서 다시 또 영국과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 상황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 박건영 동지가 읽어가실래요? 미국의 강경파는 이번 기회에 전쟁을 통해 캐나다를 미국에 병합하자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뉴잉글랜드는 영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몇몇 주와 함께 전쟁에 반대하였다. 1812년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강경파의 압박으로 인해 먼저 선전포고를 하였다. 미국은 로어 캐나다와 몬트리올을 장악하려고 하였으나 개전 초기에 디트로이트와 컨스턴 하이츠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영국군은 해상을 장악하였으며 1814년 미국 수도 워싱턴을 습격하여 백악관을 불태웠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국의 전력은 강화되었으며 보급선이 긴 영국이 곤란에 처하였다. 또한 영국은 나폴레옹과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북미 대륙에 많은 병력을 보낼 수 없었다. 결국 전쟁은 지루한 대치 상태로 전환되었으며 무승부로 끝났다. 양국은 1814년 겐트 조약을 통해 전쟁 전의 영토를 존중하기로 하였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영국 계속 싸우는데 미국이 힘이 이제 조금씩 커지니까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욕심을 내냐면 캐나다. 미국이 어땠다 했어요? 기독교 백인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 백인 국가. 바로 캐나다가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미국은 독립전쟁 때 캐나다죠? 독립전쟁 때 캐나다에 야, 니네 왜 영국의 식민지를 해? 우리랑 같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자 하고 꼬셔요. 주로 어디 꼬셨냐면 퀘벡이 프랑스권이죠? 퀘벡이 프랑스권이에요. 프랑스어권. 그러니까 영국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로 퀘벡한테 야, 니네 프랑스어권인데 영국에 왜 식민지라고 있어? 우리랑 같이 영국에 맞서서 독립전쟁을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반대파들이 있어가지고 성공을 못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요번에 이제 1812년 전쟁을 하게 되면서 요번에는 미국이 이 캐나다를 다시 또 병합하자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캐나다에 선전포고를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캐나다는 영국의 식민지니까 일부 친영파들이 있었겠죠. 친영파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1812년에 이 선전포고를 하면서 바로 캐나다를 점령해서 미국을 북미 전체로 확장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규모 전투에서 패배를 했고 그 이후에는 미국이 영국과의 전쟁에 집중하냐고 이 캐나다와 전면전을 확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 캐나다를 점령하려는 것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캐나다를 점령하려는 건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있어 왔고요. 그래서 캐나다 점령하려는 것들을 이제 포기하는 게 언제 포기하냐면 1차로 포기하는 게 캐나다가 영국의 식민지니까 미국이 자꾸 같이 독립하자고 꼬들기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러한 미국의 꼬들김을 차단하기 위해서 캐나다를 독립시키죠. 자치국가로 캐나다를 독립을 시켜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우리는 더 이상 영국의 식민지가 아닌데 우리 보고 같이 힘을 해서 영국하고 싸우자는 말 하지 말자. 우리는 더 이상 식민지 아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이제 미국과 함께 영국에 맞서는 것 이런 일이 안 생기죠. 그래서 캐나다가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이후에도 심지어 히틀러가 등장하기 전까지 2차 대전 직전까지죠. 이 캐나다를 침공을 해서 미국에 통합시키는 것 이런 전쟁 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미국이 캐나다를 침공해서 북미까지 완전히 미국으로 만든다 이렇게 했었는데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이제 미국의 주적이 영국에서 독일로 바뀝니다. 독일로 전환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제 영국, 캐나다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미국은 호시탐탐 캐나다를 점령을 해서 북미 전체의 미국 국가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전쟁이 쭉 있어 왔고요. 그래서 영국은 해상에서는 이기지만 내륙에 갈 수 없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급선이 길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무승부로 끝나게 되면서 영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 미국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오진우 동지가 읽어봐 주실래요? 오진우 동지가 읽기 어려운가 보다. 그러면은 우리 아니. 예. 미국은 전쟁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캐나다를 병합하고자 했던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다. 미국은 심지어 영국 해군에 의한 미국 상선에 대한 납포도 중단시키지 못하였다. 1812년 전쟁 이후 미국과 영국은 국경 분쟁에도 불구하고 전면전의 위기를 더 이상 겪지 않았다. 이 전쟁을 계기로 미국인이 영국에 대한 열등의식이 극복되었다. 이때부터 영국은 미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양 국가는 앵글로색슨이 국가로서 관계 대전환을 하며 동반자 관계로 들어섰다. 미국과 영국이 합작품인 1823년 멀로 선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가능하였다. 이 전쟁 이후에도 양국은 1818년까지 국경 분쟁을 해결하고 국경을 확장하는 조약들을 이어가는데 1846년 오리건 조약을 끝으로 국경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었다. 네, 여기서 미국은... 국경 분쟁, 예. 그래서 쟤는 뭐 안 읽어도 되고요. 여기서 국경 분쟁이라는 거는 영국의 식민지인 캐나다와의 국경 분쟁을 말하는 거예요. 영국의 식민지인 캐나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나오는데 그 이후에도 여기 나온 1846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캐나다와 미국 간의 영토 분쟁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전쟁까지는 안 가지만 군대를 파견해서 대치를 하거나 혹은 미국인이 캐나다인 것처럼 유장해. 미국인이 캐나다인 것처럼 유장해가지고 캐나다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처럼 한 다음에 캐나다를 침공하는, 미국이 더러운 짓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쭉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캐나다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면서 비로소 이러한 국경 문제가 해소가 됐다는 거고,
그리고 바로 이제 이러한 그 미국이 이러한 그 영국과 프랑스와 전쟁을 하면서 바로 해군이 약했기 때문에 이런 모욕감을 겪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해군을 진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동맹국에 따른 우리가 이제 오늘 했던 게 뭐냐면은 자, 독립전쟁으로 형식적인 독립을 얻었지만, 그죠?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그죠? 주권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야. 못했다. 어디? 특히 그 해양 주권이죠? 해군이 약했기 때문에 해양 주권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고. 그래서 미국, 프랑스, 영국 간에 이러한 분쟁들이 있었고,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분쟁에서는 또 하나인 그 영국의 식민지인 캐나다와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게 뭐냐면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가 오늘날 같이 어떻게 서로 대등한 국가로 자리 잡았는지 이러한 관계를 바로 전쟁을 통해서 했다는 거고, 그래서 미국은 오늘날까지도 전쟁을 하지만 그래서 미국은 건국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전쟁하죠. 그죠? 1차 대전, 2차 대전 스페인과 전쟁 계속했잖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중동 전쟁 이렇게 지금까지 해서 전쟁. 그래서 이걸 끊임없는 전쟁, 끝없는 전쟁을 엔들리스 워라 그러죠? 끝없는 전쟁. 끝없는 전쟁. 이걸 미국의 건국 과정에서 알았다는 거고요. 자, 핵심은 오늘 한 거에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가 어떻게 서로 관계를 정립하고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되냐 이게 핵심이고,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되게 복잡한 전쟁들이 많이 나오고 내용들이 많은데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의 관계 정립 과정에서 혹시 의문나는 점이나 자기 의견이 있으면 짧게 얘기를 하면 돼요. 먼저 박건영 동지 아까 아무 말 안 했으니까 혹시 관련된 의견이나 질문 있어요? 오늘 한 거. 천천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양비서 동지도 포함해서 다른 분들 이거 오늘 한 거 핵심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가 오늘 같은 이러한 그 상호 평화롭고 대등한 관계를 형성된 과정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문 있는 사람 얘기하시면 돼요. 아까 어떤 생각했냐면요. 네. 사략선 한마디 해적지를 국가에서 네. 공식적으로 하고 또 세금까지 받았다고 해서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유럽에서도 그건 저희도 프랑스가 약간 한 걸 지금 반환하는 것도 있고 좀 또 지금 미국의 약탈 문제가 확실히 이야기되고 있고 좀 실제 이런 문제가 국제적으로 좀 계속 해결이 되는 쪽으로 나가야지 미국은 지금 약탈국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그리고 또 생각나게 유럽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계속 해결을 해 나가야지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은 서로 이렇게 자신국의 이익을 추구한 거지 그 이전에 자신들의 어떤 잘못했던 것과 반성과 분들이 해결하는 것이 있었으면은 전쟁이 좀 억제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 거기까지. 그래 좋은 얘기했어요. 바로 그 정규군들이 해적과 다름없다는 거죠. 사락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프랑스가 전 세계의 식민지 여러 나라에서 이런 해적지, 사락지로 많은 문화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재를 많이 약취해 갔는데 바로 그래서 프랑스의 정부의 입장은 절대로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주긴 했죠. 그죠? 한국에 돌려주는 건 아니고 대여하는 방식으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전시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절대로 뺏어간 네, 맞아요. 명박이죠. 문화재는 절대로 프랑스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좋은 지적이었어요. 자, 또 다른 분 윤종욱
동지 뭐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예, 없습니다. 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창률 오진우 동지 얘기해주세요. 그 다음에 전에 그 스페인, 프랑스 그 결혼으로 인해서 예. 양국, 그게 프랑스 병합인가? 그게 예. 무산되면서 북미에서 프랑스가 힘을 예. 잃었다고 했었는데, 예. 그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그 미영프가 계속 싸우면서 프랑스가 계속 전쟁에서 패하면서 북미에서 영향을 잃은 것 같으네요. 자, 나눠서. 자, 첫 번째. 미국의 식민지를 상실한 계기. 그죠? 미국 땅을 상실한 거는 방금 말한 스페인 왕위 계승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해가지고 미국에서 땅을 상실했고요. 그 다음에 식민지가 아니라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거는 그죠? 그 식민지를 상실했지만 그 이후에도 그 영향력을 계속 가지고 있었겠죠? 영향력을 상실한 거는 오늘 공부한 거. 그죠? 오늘 공부. 유사전쟁이라든지, 그죠? 독립전쟁과 관련되는지. 여기와 관련된 거. 자, 구별돼요, 이제 오진우 동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처음에 애초 미국의 건국이 13개 주로 되고, 캐나다가 쪽에 빠졌죠. 있던 주들이, 빠진 이유는 그때 캐나다 쪽 주는 영국과 전쟁할 상황이 아니고, 이제 프랑스가 아까 독립을 시켜줘 버렸기 때문에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으네요. 예. 아, 그거 왜 이제 그 과정이 왜 그렇게 됐냐? 예, 그렇죠. 그래서, 캐나다에는, 그, 영국권뿐만 아니라 프랑스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영국어권, 프랑스어권 있었던 거고, 여기에서, 13개 식민지에는 들어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 식민지의 13개 이쪽에서 그 프랑스권의 식민지 퀘벡을 중심으로 해서 캐나다한테 손을 뻗쳤지만 그 캐나다에서 거부를 했다는 거고요. 캐나다에 있는 원래 친영국의 식민지는 영국과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창률 동지 할 말이나 의견 있으면 얘기하시면 돼요. 없습니다. 우리 백령강 동지가 했네. 예, 얘기하세요, 백령강 동지. 아까 말씀하셨을 때 미국이 육군은 세계 최강자라고 그러는데, 예. 그 최강자가 될 수 있었던 국내외적인이나 이런 요인은 좀 있었나요? 남북전쟁.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독립전쟁과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 육군이 일단은 미국의 식민지가 인구가 엄청 많았잖아요.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도 독립전쟁이나 남북전, 특히 남북전쟁에 이때 결정적이었는데 남북전쟁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미국의 그 모든 전쟁,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양차 대전,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모든 전쟁의 사상자보다 남북전쟁에서의 사상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독립전쟁을 통해서는 영국이나 프랑스와 비슷한 정도의 그 육군 전력을 갖게 됐고요. 남북전쟁을 통해서는 서방이 아니라 그 당시에 청나라나 이런 나라 약했으니까 세계 최강의 육군 전력을 갖게 됐습니다. 남북전쟁을 통해서. 그 정도로 그리고 남북전쟁을 통해서 군수물자, 국방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면서 바로 여기에 유럽에 군수물자를 수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됐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